익숙한 물건을 살 것이냐,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살 것이냐,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물건 소싱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정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최근에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은 뭐부터 봐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유튜브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장사의 어떤 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를 찍었을 때 내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시장 상황이라는 게 외부적 영향도 있지만 이제 셀러의 경쟁 강도와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죠. 초창기만 해도 대부분의 분들이 1688이나 위탁 이런 지역적인 소싱처를 통해서만 소싱을 했지만, 현재 저도 워낙 많이 강조를 했고, 이 본격적인 그 공장 소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곳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해외 박람회라든지 공장 소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경쟁자들도 또 마찬가지죠. 예전보다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또 경쟁 상황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개인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화가 됐는데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보따리냐 브랜드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사의 방향을 한번 제대로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사의 기본이 뭡니까? 일단은 잘 사서 잘 판다. 그리고 잘 매니지먼트 한다. 운영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제 마케팅, 광고 포함되는 거고, 리오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잘 사서 잘 팔고, 잘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상위 노출하고, 브랜드 할 사람들은 그 브랜드 인격에 맞게 잘 관리를 하고. 자, 근데 이제 요 전에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방향을 잘 세워야죠. 잘 기획을 한다. 잘 기획을 한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하는 장사의 내용이 보따리냐, BTR이냐, 아니면은 브랜드냐. 이제 메이커는 이제 보따리의 일종인데, 로고를 붙인 형태, 마치 이제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보따리, 싸서 잘 팔리는 거, 상위 노출해서 잘 팔리는 거. 이거를 이제 제가 해외 소싱 마스터라는 책에서는 버추얼 브랜드라고 표현을 했고, 보다 올바른 용어로 제가 재정의를 한 거는 이제 이거를 메이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는 아니라는 거죠. 시골 사람들이 이거 메이커에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비싸게 팔리는 게 브랜드고, 비싸게 팔려면은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못하는 상품들, 굳이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상품들, 제가 신지모루 같은 그 핸드폰 케이스를 메이커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죠. 무명보다는, 로고가 없는 것보다는, 처음 보는 것보다는 눈에 익어서 이왕이면 그거를 고르긴 하지만, 그 고르는 이유가 단지 익숙해서 플러스 싸서 플러스 상위 노출이 돼 있기에, 남들이 사니까 이런 1차원적인 이유로 사는 게 이제 메이커라고 그랬죠. 이 메이커일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리빌리지는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이클이 짧은 거죠.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려면은 계속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마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커를 운영할 경우에는 굳이 브랜딩이라든지 인격 투하라든지 대단한 공을 들이기보다는 메이커답게, 보따리답게 겸손하게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정의한 게 이제 기획을 잘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설명드린 거는, 하나만 하지 말아라. 나는 보따리를 해야 한다, 나는 브랜드를 하겠다 이러지 말고, 한쪽 사이드에서는 브랜드를 키우면서 또 한쪽 사이드에서는 보따리나 메이커를 운영하고. 왜냐하면 한 소싱처에 가더라도 보따리 할 물건도 있고 브랜드 할 물건도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사업자 안에서 한쪽으로는 보따리, 한쪽으로는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두 개, 세 개를 운영하지 않는 게 바보다. 그리고 브랜드라도 한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 자사몰 만들고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올려서 사람 유입하고 어디 입점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공수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브랜드를 복수로 운영할 수 있고, 보따리 물건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여러 가지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제한된 자본이 있다면은 그 자본을 잘 나눠서 낚싯대처럼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기회, 운,
결국 운이겠죠. 예, 뭐 아다리가 잘 떨어진다 뭐 이게 올바른 표현인데 좀 점잖지가 못하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낚싯대가 나를 일종의 현금 흐름의 떡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을 한 게 뭐냐면은 331의 법칙. 내가 7번 소싱을 한다면은 3번은 그냥 그저 그런 거. 뭐 잘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3번은 망한다. 망한다는 게 물건을 사온 다음에 망하는 게 이게 뭐 물건을 비싸게 사와서 망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해외 소싱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배수가 많기 때문에 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재고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뭐 원가 혹은 원가 이하로 땡 처리를 하면은 망한 게 그렇게 망한 건 아니죠. 예, 내 예상보다 많이 못 미쳤을 뿐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망한 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번, 3, 3, 1, 7번 해가지고 한 번 뭐가 대박이 나면은 이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는 이 상한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하나가 떡상을 하면은 뭐 하나가 대박이 나면은 그동안 내가 손해봤던 이 앞에서 그저 그런 삶, 망한 거 삶에서 손해본 금액을 뛰어넘고도 남죠. 그래서 7번 해가지고 한 번 안타를 친다. 이 정도 타율이면은 뭐 프로야구 선수라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331이 아니라 뭐 322, 뭐 313 이런 식으로 터지면은 이제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제가 경험한 그 많은 셀러들이 타율이 한 2할 오픈에서 한 3할 사이입니다. 뭐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정해진 것 같아. 아무리 장사의 신이라도 타율이 3할을 쉽게 넘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7번 중에 한 번 친 안타가 1루타냐, 홈런이냐, 말로 홈런이냐 이제 이거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나의 그 장사의 어떤 운명의 흥망성쇠에서 그 흥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뭐 무조건 첫 타석에 그것도 데뷔 첫 타석에서 내가 홈런을 친다 이런 마음은 물론 꿈은 꾸죠. 타석에 들어설 때 내가 데뷔하자마자 첫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친 타자로 남고 싶겠지만 뭐 그런 꿈은 반드시 꿔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31의 원칙을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 저번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밖에서 얘기하기 좀 힘든 정말 가까운 사이 친구들한테나 얘기할 법한 어떤 장사의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 전 라이브가 캔톤 페어 소개하는 거였다면 그 전 제가 캔톤 페어 가기 전에 한 그 라이브가 되게 중요한 라이브니까 어쨌든 이게 장사의 어떤 그 핵심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요 앞에 요 얘기 잘 사는 얘기 좀 해봅시다.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잘 산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인 거죠. 자, 뭘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를 살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잘 팔리는 거를 산다. 이건 되게 그 바보 같은 대답입니다. 무조건 잘 팔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떤 모양으로 잘 팔려야 그 잘 팔림이 나의 어떤 그 장사의 운명을 순탄하게 갈 수도 있고 험난하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모양의 장사로 이끌 수 있고 내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바꿔 얘기하면 나한테 맞는 모양의 장사로 이끌 수도 있고 나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나와 맞지 않는 장사로 이끌 수도 있다. 잘 팔린다 하더라도 안 팔리면은 이제 꽝인 거고 그냥 잘 팔린 거를 가정하고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소싱할 건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제가 드린다고 치고 그거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맞닥뜨릴 질문은 그럼 그 상품을 어디 가서 소싱할 것인가 이게 나온 거죠. 어디 가서 그 특정한 상품을 내가 소싱할 것인가. 흔한 예로는 1688 알리바바에서 살 수도 있고요. 도매 시장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대표적인 예가 이웃시장이나 그다음 이제 무역박람회가 이제 가장 다양한 장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여기겠죠. 이제 무역박람회란 안에서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품을 생산지에서 열리는 종합 무역박람회, 생산지 전문 무역박람회, 그다음에 이제 소형 생산지 무역박람회. 요거 이제 선수들이 가는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이제 뭐 이스트 차이나.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브랜드를 소싱한다 그랬을 때 이제 유럽 박람회를 많이 가겠죠. 예전에는 이제 암비안테나 뭐 밀라노 박람회 같은데 브랜드를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은 한국에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다 임자가 다 있죠. 다 씨가 말랐죠 브랜드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은 박람회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벤트 아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그 박람회 검색 사이트를 찾아서 잘 가지 않는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뭐 스웨덴의 핀란드 이런 박람회, 터키 박람회 이런 데 찾아가지고 로컬 박람회를 찾는 거죠. 얼마 전에 고종 사장님이 올렸던 보로냐 화장품 박람회,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키엘이나 뭐 라부르케나 뭐 르라보 뭐 이런 급의 화장품보다 더 니치한, 그거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디스트리뷰터가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급들의 그런 상황에 이제 브랜드들이 나오는 데가 이제 이런 전문적인 이제 유럽 박람회들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많단 말이에요. 뭐 1688에서 할 거냐, 알리바바에서 할 거냐, 뭐 도매 시장에서 할 거냐, 뭐 생산지 박람회에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좋으냐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이 상품을 소싱하기에 적합한 박람회로 가야 되죠. 적합한 곳으로 가야죠. 뭐 그게 1688이든 뭐 도매든 어디든 간에 뭐 어디가 별로고 어디가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품을 소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가장 최적의 컨디션을 충족해주는 박람회로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지. 뭐 어디가 좋고 어디 별로예요, 이런 게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캔톤 페어 어때요? 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물건을 팔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물건은 캔톤에서 살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캔톤 페어가 살 게 없는 거예요. 물건 하나도. 그분은 딴 데를 가야죠. 빼먹은 게 있네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공장. 공장에서 직접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공장에서 직접 산다는 거는 뭐 MOQ를 깎아준다,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한다, 그 다음에 상품을 캔톤에 없는 거를 산다, 일반적인 박람회에 안 가지고 나온 물건을 산다는 거 플러스 앞으로 출시 예정인 상품을 미리 보고, 거기에는 이제 상품은 안 나갔겠지만 이제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 혹은 뭐 몰드가 있다든지, 어쨌든 공장에 가야지 앞으로 나올 물건을 내가 선점할 수 있는 거죠. 뭐 중요한 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 미리 선금을 주고 오기도 합니다. 디파짓을 걸고 오기도 하고 잘 부탁을 하고 온다든지, 어쨌든 뭔가가 락을 좀 걸어놔야죠. 그게 뭐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성의 락이든 아니면 금전적인 락이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OEM이 있는 거죠. 뭘 바꾸는 거죠. 공장에 가야지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살짝 뭘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몰딩을 새로 뜬다든지, 뭐 디자인을 줘서 뭐 샘플을 줘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무역박람회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뭐 큰 데들, 뭐 100억 넘어가는 데들은 그들이 파는 물건의 한 5, 60%는 이런 무역박람회만 해도 충분히 하지만, 그들의 진짜 그 킬러 아이템, 핵심 아이템은 박람회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공장을 가야죠. 물론 어떤 업태냐, 어떤 종류의 상품에 따라 가지고 뭐 100억, 200억의 매출이 전부 다 무역박람회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업태도 있고, 어떤 업태는 무역박람회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그 수납용품, 한국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데들은 무역박람회 레벨보다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공장이랑 만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보다 더 많은 양으로 뭐 주문을 해가지고 가격을 후려친다든지, 무역박람회 안 가지고 나오는 남의 브랜드가 OEM에서 만든 상품을 산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출시될 상품을 먼저 선점, 무역박람회가 열리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미 내가 선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국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버전으로 컬러나 쉐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디자인을 줘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박신 카테고리, 생활용품, 수납용품, 가전용품, 주방가전, 이런 것들은 이 공장 레벨에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뭐 몇억, 몇십억짜리 매출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데는 무역박람회로 충분한 거고. 자, 그리하여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소싱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거냐, 즉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이랑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박람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상품을 소싱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이걸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내가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것이냐도 결정이 돼야지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이해 없이, 즉 이런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없이 그냥 무작정 어디가 좋으니까 어딜 간대더라,
요즘에 뭐가 잘 팔리니까 그걸 팔아보겠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것이냐, 즉 어떤 물건을 팔 것이냐, 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져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에 맞는 곳에 가서 물건을 소싱하고 그거에 맞는 종류의 마케팅과 광고를 하고 그거에 맞는 종류의 장사를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장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사였느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장사냐, 여러분이 재밌어 할 장사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품을 소싱할 것인가, 즉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꿔 정리하면은 요 두 가지 의사결정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사결정 여러분들 다 아는 거, 보따리냐 브랜드냐. 그러면 이제 보따리냐 브랜드냐는 간에 어떤 물건을 사와야지 뭐 보따리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을 사와야지 브랜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을 사올 때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익숙한 물건을 살 것이냐,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살 것이냐.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여러분들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내가 사와서 팔 때 이 물건이 우리나라 뭐 여러분이 뭐 일본에 판다 그러면 이제 일본 소비자겠지만 한국에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의 평균치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이 물건이 익숙하냐 아니면 낯서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물건 소싱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대부분의 셀러들이 익숙한 물건만 살라고 그래요. 익숙한 물건이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캔톤페어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었어. 그걸 내가 소싱을 하고 싶어. 그럼 그 물건을 내가 샘플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 보든 간에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뭐 영희 엄마 이거 살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예요? 소비자가는 뭐 2만 원에 팔 것 같은데 영희 엄마 같으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뭐 한 20명한테 물어봤다고 쳐. 20명 중에 19명이 안 산대. 그러면은 어씨 이건 안 팔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왜 안 사겠어요? 그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내가 아는 물건을 보고 판단을 하지 난생 처음 보는 물건, 난생 처음 보는 디자인, 난생 처음 보는 기능, 뭐 기능은 좀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낯선 거에 대해서는 선뜻 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시간이 걸리지. 그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익숙한 물건에 표를 준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이불 같은 거를 사올 때 이불은 MOQ가 크기 때문에 그 이불 패턴들을 의사결정을 잘 해야 돼요. 몇 천만 원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평회를 하면 이제 우리 그 MD들도 당연히 참가를 하고 매장 직원도 참가를 하고 때론 손님들도 참가를 해서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표가 많이 나온 이불은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기니까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잘 팔리는 이불은요, 알고 있어. 나는 그 세련된 MD애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걔가 찍은 게 잘 팔려요. 그게 대박이 나고. 대신 그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이불은 망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뭐 팔리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경우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표가 안 나오는 걸 사라는 게 아니라 표가 많이 나오는 물건 이퀄 제일 잘 팔리고 제일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장사가 보따리냐 브랜드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광고와 마케팅을 할 계획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연동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브랜드를 할 거냐 보따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살 물건이 익숙한 물건이냐 익숙하지 않아야 되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따리를 하든 브랜드를 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소비자들한테 익숙한 물건을 또 다시 표현하면은 리뷰 댓글이 많이 달린 물건이겠죠, 한국에서. 그래서 캔톤페어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딱 살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니까 이제 이거를 손에 쥐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에 쥐고 이런 유사한 물건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 그랬더니 리뷰가 1개 달렸네. 아씨, 그러면은 이거는 안 팔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이걸 안 사. 왜 리뷰가 1개 달렸겠어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리뷰가 1개 달렸겠지. 근데 그 옆에 있는 물건을 보고 그걸 다시 검색해 보니까 리뷰가 3,000개가 달렸네.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그 물건을 또 소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물건은 왜 리뷰가 3,000개 달렸냐?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현재 지금 이게 익숙한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 팔리겠지. 익숙하지 않은 물건은 리뷰도 안 달리고 댓글도 없고 갖고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다 안 산다고 하고, 그럼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냐? 나는 익숙한 물건만 사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자, 여러분이 브랜드를 전개할 거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사야 돼요. 익숙한 물건은 브랜드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브랜드는
눈높이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 갖고 왔을 때 내가 다 아는 물건, 우리가 다 아는 기능, 우리가 다 아는 디자인이면은 위로 보질 않죠. 눈높이 혹은 그 밑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겠어요? 결국은 노출이랑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따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따리를 할 거다. 그러면은 절대로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겠죠. 보따리는 빨리 팔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 어떻게 빨리 팔리겠어요? 여기는 속도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보따리를 할 거면 이제 메이커도 포함되는 얘기긴 해요. 뭐 내가 뭐 보따리를 할 거다, 브랜드를 할 거다 하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두 개를 다 하는데 요 물건은 보따리식으로 내가 갖고 와서 쿠팡에, 네이버에 뭐 상위 노출에 뭐 키워드로 해서 풀겠다. 이렇게 할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리고 본인이 그런 보따리의 소질이 있다. 그러면 보따리를 할 경우에는 익숙한 물건을 사야지. 무조건 이거는. 왜 본인이 일반 소비자 눈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본인 생각할 때 뭔가 잘 팔릴 것 같다, 뭔가 이쁘다, 개인의 어떤 게 개입이 돼서, 개인의 어떤 성향이 개입이 돼가지고 일반 대중한테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사와서 그거를 쿠팡 네이버에 팔라고 하냐는 거죠. 그거는 백전백패지. 보따리로 팔 거면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브랜드가 뭐냐, 브랜드를 어떻게 전개할 거냐, 뭐 이런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이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하세요. 자, 나는 브랜드를 할 거다. 브랜드는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야 해요.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대신 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물건, 따라 파는 게 아니라 먼저 파는 물건이겠죠.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은 그 방향성이 얼토당토한 게 아니라 곧 익숙해질 디자인, 곧 익숙해질 기능이어야만 한다는 조건 하에 익숙하지 않은 물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곧 익숙해질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앞선다는 게 뭐 경제만 앞선다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뭘 갖다 붙여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앞서 있는 나라. 앞서 있는 나라에는 익숙한 물건. 한국에는 낯선 물건, 낯선 디자인, 낯선 기능, 낯선 용처. 뭐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하지 않은 물건의 속성이겠죠. 이거는 그 물건, 그 카테고리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달라지겠죠. 어떤 물건은 뭐 일본이 앞섰겠고, 어떤 물건은 미국이 앞섰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익숙하지 않았다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확장성이라고 불러요. 확장성. 왜냐하면 아무리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일부 좁은 계층은, 일부 좁은 소비자들은 그거를 익숙하게 지금 여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가든 고급이든 특별한 디자인이든 페미니즘 같은 어떤 이즘이든 농부든 광부든 어떤 특별성이든 간에 일부 소수에게는 지금 이게 간절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그래도 일부 익숙한 고객층이 존재해야 한다. 정말 아무도 익숙한 사람이 없는 물건을 갖고 오면은 너무 힘든 장사겠죠. 고난의 행분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나 혼자 먹고 살 정도의, 입에 풀칠이라도 할 정도의 고객층은 존재를 해야 돼. 대신 그들이 열광해야 돼. 아무리 적더라도 그게 전체 인구의 2%든 1%든 간에 그 숫자가 적더라도 그 물건을 봤을 때 이 1%, 2%의 인구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 이 물건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확장성. 확장성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 지금은 2%지만 이게 3%, 4%, 5% 항상 비싸고 고급이고 특수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일반화가 되거든. 당뇨 환자들만 신는 신발이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처음에는 당뇨 환자들만 신는 신발이지만 당뇨 환자들한테 이 신발이 좋다는 게 소문이 나면은 근족적 발이 좀 붓는 뭐 그런 염증을 가진 사람들도 그거를 사고 싶어 하고, 그게 또 유명해지면은 또 발이 평소에 잘 붓는 사람들도 사게 되고,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좀 편한 신발을 신는 사람들까지 이게 확장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그 당뇨 신발 같은 경우는 알려지기만 하면은 이 확장성의 속도가 빠른 거죠. 뭐 강아지 유모차 같은 경우도 이런 예시겠죠. 제가 불과 7, 8년 전에 일본 박람회 가가지고 강아지 유모차를 한국에 들여오자 했을 때 10이면 9이 전부 다 반대했거든. 왜냐?
익숙하지가 않다.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도 강아지를 유모차에 넣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강아지 유모차는 확장성이 빨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강아지 케어하는 뭐 노견 이런 사람들만 일부 샀지만 그게 지금은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고려해 볼 법한 아이템으로 지금 확장이 빨리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성의 속도가 가파른 거지, 빠르고. 그러면 이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일부 고객은 그거를 익숙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거를 열광하는 그 강도가 강해야 되고, 일반인들도 익숙해지게끔 되는 그 사회적 속도가 빨라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나도 물론 일조를 해야죠. 본인도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자연적으로 사회가 성장함으로써 뭐 인터넷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일반 대중들도 그 물건, 그 디자인, 그 장르, 그 용처에 대해서도 수용도가 좀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타겟인 경우,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익숙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뭐 유학 갔다 왔다든지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온 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물건을 사다 보면 이제 본인은 익숙하지만 한국에 안 파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물건이 야, 나 미국에 있었을 때는 뭐 파리에 있었을 때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 물건인데 왜 한국에 안 팔까?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1번, 2번을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낚싯대를 하라는 거고. 왜냐면은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비용을 여기다가 투자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돈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이 있다. 보따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장사니까 그 중에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을 보따리에 넣어서 여기에는 빠른 캐시카우를 기대를 하고 나머지 5를 한 개의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브랜드에 분산 투자를 해서 얘는 좀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확신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베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5개 정도 브랜드를 키우다 보면은 뭐 3개도 좋고 그 중에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여기에 운이 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가 확장성이 빠른 게 터지면은 그 대가가 기존에 내가 손해봤던, 기존에 내가 더뎠던 장사를 커버하고도 남고 시장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장사는 정말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브랜드가 좋은 장사고 보따리가 나쁜 장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보따리도 역할이 있는 거고 브랜드도 내가 꿈을 꿔야 될 어떤 하나의 낚시된 거고, 이 두 개를 잘 여러분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라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는데 보따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기호 같은 거 싹 다 배제하고 무조건 수치와 대중의 의견을 따라서 익숙한 물건을 소싱을 해서 팔아라. 그리고 브랜드를 할 때는 익숙한 물건을 파는 유혹을 내리고 일반 대중들이 다 좋아하지도 않고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검색해봤더니 댓글 리뷰도 없더라도 이 1, 2, 3번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브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브랜드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에 유튜브에 많이 올렸으니까 오늘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될 물건을 산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방법론, 여러 가지 원칙론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보따리를 사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쿠팡에 입점을 해서 키워드를 하위 키워드부터 먹고 올라가서 뭐 리뷰와 댓글을 쌓고 네이버에 올라갔을 때는 상위 페이지, 첫째 페이지에 올라와야 되고 순위를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보따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보따리랑 궁합이 잘 맞는 물건을 사온다 해서 그게 잘 팔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따리용 광고, 마케팅, 노출 기술을 배우고 할 줄 아는 사람만 보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브랜드가 가야 할 그 방법론과 원칙을 이해한 분이라야만 또 브랜드가 될 상품을 소싱해서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는 또 딴 얘기예요. 딴 얘기라보다는 이걸 알아야지 또 소싱을 하는 거고, 또 바꿔 얘기하면은 보따리와 브랜드에 맞는 물건을 소싱을 해 와야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열매를 낳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올인원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고, 올인원 클래스는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런칭할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녹화는 다 끝났고 뭐 지금 편집 중이긴 한데, 뭐 사실 또 요 얘기는 뭐 여기저기 장사 관련된 그 강의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지역적이고 내용이 깊지가 않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거를 선뜻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기가 망설여진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보따리 브랜드에 필요한 모든 그 잘 팔고 운영하는 거를 싹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아주 리저너블한 가격으로 지금 런칭을 하려는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물건에 대한 거, 이 물건에 대한 거는 가야죠. 가서 직접 보고 코테이션 받고 경험을 하는 게 제일 빠른 거고,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메인이 이 캔톤 페어고, 캔톤 페어가 이 두 가지를 제일 원샷으로 커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박람회이기 때문에, 캔톤 페어에서 제가 1기, 2기, 3기 그리고 그 전에 홍콩 가정까지 해가지고 이 네 가지 박람회를 다녀와가지고 한 450 몇 개의 그 공장을 선정을 한 거고, 요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것도 이제 곧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일요일 날 또 라이브 통해 가지고 최대한 물건 가격 MOQ 정보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캔톤 페어는 온라인 런칭하기 전에 일부 과거의 수강생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약간 그 파일럿 형식으로 2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가서 본 물건들과 공장 정보, 그리고 향후에 이 물건을 사와서 어떻게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의 어떤 팁까지 설명드린 워크샵은 보내드린 그 이메일이나 그 카톡 메시지 보고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 워크샵은 소위 얘기하는 그 업자들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 양식이 좀 긴 점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개인 셀러들끼리 모여야지 또 이 워크샵 분위기도 좋고 서로 그 네트워크도 생기고. 자, 그래서 결론은 의사결정인 거예요.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그냥 잘 팔리는 거, 그냥 좋아 보이는 거를 따라서 장사를 하는 거는 전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론과 무관한 얘기라는 거죠. 첫 번째, 보따리냐 브랜드냐, 이거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따리를 할 거면은 익숙한 물건을 사야 되는 거고, 브랜드를 할 거면은 익숙하지 않은 물건, 지금 당장은 대중들한테 낯설지만 곧 소수의 매니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일반 대중들까지 익숙하게 될 것을 내가 먼저 파는 거, 그 물건을 내가 사와야지만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캔톤 페어에 갔더니 뭐 살 것도 없고 뭐 가격도 비싸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파는 그 물건, 그분이 기대하는 그 물건과 그분이 파는 그 카테고리, 그리고 그분이 파는 그 장사의 장르가 보따리임이 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그 장사의 카테고리가 생활용품이나 뭐 가전용품이나 청소용품 같이 이미 한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다 익숙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은 여기 얘기하는 그 공장이에요. 이거는 캔톤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장에 가서 앞으로 출시될 물건을 미리 선점을 하고, 아니면 한국인에 맞게 OEM을 해서 뭔가를 좀 바꾸던지, 아니면 진짜 많이 질러가지고 가격을 후려치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아니면은 1688 같은 데서 가끔씩 땡 처리하는 물건 나오거든요. 이거 사다가 그냥 땡으로 치는 이런 장사, 이런 소싱 밖에는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홈데코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캔톤 페어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 눈 입장에서 캔톤 페어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이 다 브랜드하기에 적당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장사가 보따리냐 브랜드냐, 그리고 내가 팔려고 하는 그 상품 카테고리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캔톤 페어가 거의 보따리 브랜드의 100%를 다 만족시키는 물건을 소싱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0%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가 하려는 장사에 맞는, 내 카테고리에 맞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불을 판다. 이불을 팔 거면은 인터텍스타일이나 이스차이나처럼 그 이불을 일반적인 그 수준보다, 왜냐하면 이불은 거의 다 익숙하거든 우리나라 소비자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보다 한 대 앞서 더 깊게 들어가는 이불 공장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불을 할 거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박람회를 가거나 캔톤에서 공장을 만나서 마찬가지로 뭘 바꿔야 돼요. 더 싸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 익숙한 카테고리에서 내가 보따리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오늘은 같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장사 제대로 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유튜브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대부분의 이 구독자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영상 뭐 한 30분 정도 되니까 꼭 한번 돌려보면서 장사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걸 할 건지를 의사결정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라.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맞는 물건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물건에 맞는 곳에 가서 소싱을 해야 한다.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라는 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캔톤프에서 제가 찾은 공장들, 상품들 온라인 강의하기 전에 기존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여기서 워크숍을 먼저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메일 체크해 보시고요. 이메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아마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니까 늦지 않게 신청해서 저랑 직접 상담하면서 어떤 공장, 어떤 물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건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